상관없는 거 아닌가. 장기하 21살 이후로 음악 외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다. 록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을 10년 동안 이끈 후 마무리했다. 솔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자연스러움에 대한 집착이 부자연스러운 만큼 크다. 남에게 피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다. 행복 앞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뾰족한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프롤로그. 나는 책을 잘 못 읽는다. 일단 속도가 아주 느리다. 어떤 책인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몇 줄 읽다 보면 딴 생각에 빠진다. 그것을 깨달으면 마음을 다잡아 다시 글에 집중해 본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또 딴 생각, 이런 과정의 반복이다. 다 읽은 문장을 한 번 더 읽을 때도 많다. 시선만 이동했을 뿐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과연 내가 정확히 읽은 것인지 의심이 들어서 앞으로 돌아갈 때도 있다. 이런 식이다 보니 도저히 빨리 읽을 수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많은 책을 읽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읽은 책들의 내용만은 정확히 기억하는 편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어떤 책을 재밌게 읽었다고 말하면 자연스레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뭐냐 하는 류의 질문이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도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는데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게 될 때가 많다. 반면 책을 좋아하시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편이다. 이름이 웬만큼 알려진 가수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인터뷰를 할 기회가 많고, 아무래도 서울대 출신에 대해 흔히들 가지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의뢰 그런 질문을 하나씩 끼워 넣으시는 것 같다. 물론 시원스레 네 라고 대답하는 일은 잘 없다. 질문을 받는 순간 뭔가 캥기기 시작한다. 나처럼 책을 잘 못 읽는 사람이 책을 좋아한다고, 그것도 매체에 소개되는 인터뷰를 통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책을 잘 읽지 못했어. 막상 좋은 책을 읽으면 좋긴 하지만 하는 식으로 이도 저도 아닌 답을 하고 만다. 사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최근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뷰 자리에서든 사적인 모임에서든 그냥 그렇게 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20년 정도는 좋게 걸린 듯하다. 인터뷰를 할 때뿐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나는 책을 좋아하는가 하고 물을 때에도 늘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었다. 왠지 책을 집중해서 쭉 읽어 나간 후에 누가 물어도 책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래 나는 책을 좋아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 맞다, 상관없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애초에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읽어야 하는 책의 양이나 읽는 속도를 누가 정해 놓았다거나 독서의 목표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잘 읽는 게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또 많은 양을 읽지 못하더라도 책 읽는 시간이 즐겁다면 누구나 책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100번 양보해서 뭔가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내가 정말로 책 읽기를 잘 못하는 것인가, 그것도 확실치 않다. 읽는 도중에 딴 생각이 좀 나면 어떤가. 어찌됐건 그 딴 생각이라는 것도 책의 내용으로부터 연상된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게 꼭 독서와 무관한 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읽은 부분을 다시 읽게 되는 게 꼭 문제인가? 같은 책 안에서라도 구절마다 중요도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복해서 음미하고 싶기도 하니
어떤 문장들은 여러 번 읽게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오히려 모든 문장을 일정한 속도로 읽는 게 더 문제일지도 모른다.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 역시 마찬가지다. 시험을 보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닌 이상 꼭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하나? 단 한 구절을 기억하더라도 그 구절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으로 좋은 독서가 된 것 아닌가. 글로 써놓고 보니 참 당연한 이야기다. 하나마나 할 정도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쨌든 분명한 건 내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써왔고 또 그게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골칫거리로 삼아 씨름하게 되는 문제들 중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의 모든 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 써보려 한다. 나를 괴롭혀온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해서 간단히 극복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것은 나는 모른다. 부족한 수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마치 한 단어를 반복해서 되뇌면 그 의미가 불확실해지는 기분이 들 듯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을 죄에다 끌어내 써보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의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기대는 하고 있다.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난생 처음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답답했으다. 그동안 나는 노래와 말 이 두 가지를 통해 남들에게 내 생각을 전달해왔다. 둘 다 훌륭한 방법이지만 올해 들어 그 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노래는 특정한 감정을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좀 더 나은 수단이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한없이 뜯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 지루해지기 전에 다음 화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 화제가 바뀌었다고 느끼는 일이 많다. 최근 들어 특히 더 많아졌다. 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오직 글로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종류의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쌓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자마자 더럽 겁이 났다. 나에게 책을 쓸 자격이 있나? 내가 가진 생각들이 정식으로 출간될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나? 읽는 것조차 잘하지 못하는 내가 심지어 남들이 읽는 책을 쓴다고? 이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자 뭔가 기시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렸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안경과 왼손. 얼마 전 안경을 잃어버렸다. 매우 아끼는 안경이었다. 아니, 아낀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 2, 3년 전 그 안경을 산 이후로는 오직 그것만 써왔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있을만한 곳을 전부 다 여러 번씩 싹싹 뒤져봤지만 찾지 못했다. 결국 예전에 썼던 다른 안경을 쓰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 2, 3일 전에 읽었던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형체에 있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언젠가 어디선가 사라져 없어지는 법이다.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마음을 털어버렸다. 그래, 그 안경이랑은 여기까지였나 보지 뭐. 나는 국소성 이긴장정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다. 해괴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의미는 간단하다. 국소성이란 특정 부위에 나타남을, 이는 이상함을, 긴장은 말 그대로 긴장을 뜻한다. 한마디로 특정 부위가 이상하게 긴장된다는 얘기다. 이 변명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이다. 이자가 들어간 병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다. 몸이 안 좋다. 병원을 찾아가 묻는다. 선생님, 저 왜 아픈 건가요? 의사가 답한다.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그렇다.
내 병은 원인도 치료법도 알려지지 않은 희귀병이다. 이 병이 처음 생긴 것은 대략 15년 전쯤으로 군악대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나는 눈뜨고 코베인이라는 록밴드에서 드럼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거저 드럼 하나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연주를 잘하는 사람, 즉 프로 드러머가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외의 진로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학교 공부는 최소한으로 하고 드럼 연습과 밴드 활동 위주로 생활했다. 그러다 보니 군 복무를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대학 5년 차를 맞았고 더 이상은 이때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내 선택은 당연히 군악대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손발이 녹슬며 큰일 아닌가. 일반 부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군악대는 록 연주만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클래식, 탁, 특기, 행진곡풍의 연주에 능통해야 했다. 자신은 있었다. 이미 연습이라면 많이 해온 터였기 때문이다. 좀 다른 장르의 연주라고 해서 못 해낼 것은 없다고 생각했고 시험을 대비한 맹연습에 돌입했다. 2, 3개월쯤 지났을 때 복병이 나타났다. 연습만 하려고 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왼손이 꽉 쥐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드럼 연주의 기본은 그립이다. 누가 툭 치면 놓쳐버릴 듯 살며시 스틱을 잡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야 빠르고 정확한 연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스틱을 힘껏 잡게 되고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미쳐버릴 노릇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연습하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스틱을 집어 던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군악대는 포기했다. 치료법도 알 수 없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프로 드러머의 꿈도 함께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리 절망스러운 단념은 아니었다. 내 생각의 흐름은 이랬다. 하긴 군악대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연주하는 게 내가 멋있는 음악을 하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될지도 몰라. 멋있는 음악이라. 그래, 생각해보면 프로 드러머가 되는 것 자체가 멋있는 음악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겠네. 연주로 먹고 살려면 돈 되는 음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음악 중에 돈 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 그리고 나는 우리 밴드 음악이 제일 멋있는데 그걸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잖아. 애초에 음악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였어. 나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프로 연주자가 아닌 돈은 안 돼도 멋있는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일반 부대에 입대했다. 제대한 후 나는 그 멋있는 뮤지션이 되는 일을 실행에 옮겼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한 상태에서 내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이끄는 새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을 시작한 것이다. 최소한의 돈과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곡은 군 복무 중 짬짬이 만들어 뒀었다. 물론 큰 인기를 얻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없이 만든 노래들이었다. 눈앞에 있는 관객들만은 확실히 재밌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다였다. 그런데 터졌다. 소위 대박이었다. 활동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전 국민적 히트곡을 보유한 밴드가 된 것이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순조로웠다. 한 가지만 빼고 말이다. 왼손에 힘이 들어가는 증상이 기타를 연주할 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 증상이 신기했던 건 유독 드럼 연주를 할 때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물론 기타 연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군 복무 중에도 생활관에 비치된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만들었고 장기하와 얼굴들 첫 싱글을 녹음할 때도 기타는 내가 다 쳤으며 밴드 활동 초기에는 공연을 할 때도 절반 정도의 곡에서는 내가 기타를 잡았다. 그런데 급격하게 치솟는 인기를 실감하며 공연을 이어가던 어느 날 기타를 연주할 때도 왼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기타도 포기했다. 이번 단념은 군악대 때와는 다른 좀 절망스러웠다. 공연에서 기타를 연주하지 않기로 했으면 물론이고 평소에 혼자 치는 것도 거의 못하게 됐다. 늘 자유자재로 하던 기본적인 플레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니 짜증이 치밀었다. 자인이 심심풀이로 기타를 잡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중학교 때 이후로 그때까지 줄곧 기타는 나의 가장 좋은 취미 중 하나였다.
집에 있을 때면 침대에 누워 기타를 배에 얹고 아무렇게나 퉁겼다. 그러면서 멜로디를 이리저리 흥얼거리다 보면 이따금씩 노래가 만들어지곤 했다. 그런 일상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상이 연주에만 국한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상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곧 타자를 치는 것도, 단추를 잠그는 것도, 왼손을 써야 하는 어떠한 일도 예전만큼 쉽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그런데 그 10년을 돌이켜보면 이 병이 내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사실 병에게 엎드려 절하고 싶을 지경이다. 프로 드러머의 길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장기하와 얼굴들을 시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연주를 포기한 것 역시 내게 두 가지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새 기타리스트 하세가와 요헤이 형을 영입한 것. 둘째는 내가 무대에서 악기 없이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장기하와 얼굴들의 활동이 내게 가져다 준 희열은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정상도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이제는 거의 다 나았다. 지금도 약간의 느낌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상에서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일은 드물다. 기타와 드럼도 취미 정도로는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연습을 안 했으니 남들 앞에 뽐낼 만한 연주력은 당연히 아니지만 사실 이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싱어송라이터로서 좋은 연주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정상이 가장 심했을 때를 떠올리면 집에서 혼자 재밌게 연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지금도 이 병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듯하고 물론 나도 아직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이렇게 추측할 뿐이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과도한 것을 강요했고 몸이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충분히 쉬게 해주었으며 그랬더니 시간을 두고 차츰 회복되었다. 형체에 있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언젠가 어디선가 사라져 없어지는 법이다.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리고 형체가 없긴 하지만 능력도 마찬가지다. 어제까지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오늘 갑자기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무척 괴롭긴 했지만 결국 다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러고 나면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다른 길이 열리곤 했던 것이다. 안경은 며칠 뒤에 소파 밑에서 찾았다. 전날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들었고 안경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과정에서 소파 아래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거실에서 잠드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그곳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먼지 구덩이 속에 얌전히 놓인 안경을 발견한 순간 그야말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아무리 많이 아끼는 안경이라 해도 물건 하나로 그렇게까지 기쁠 수 있나 싶었다. 모르긴 해도 깨끗이 포기했었기 때문일 거다. 즐겁고 해로운 취미. 나는 술을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음주를 예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즐기지 않는 일들에게 권하고 싶지도 않다. 술은 여러모로 해롭기 때문이다. 물론 꽤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술의 좋은 점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취중진담이다. 술을 마시면 더욱 솔직하고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술이 취한다는 건 결국 그냥 좀 멍청해지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게 내가 20년 정도 마시오며 내린 결론이다. 멍청해진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가 평소보다 더 진실된 것이라면 좀 이상한 일 아닌가. 물론 멀쩡할 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하지 못했던 말을 술에 취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하다. 뇌에서 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중 하나가 자기 억제를 관장하는 부위라고 하니 자연스러운 일일 테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밝히는 마음이 더 진실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야기를 꺼내기 주저하는 마음도 어쨌든 진심이다.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진실된 대화란 그렇게 상충하는 여러 진심들을 빠짐없이 마주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뇌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특정한 진심만을 꺼내놓는 것과는 다르다. 술이 새로운 영감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나처럼 창작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믿음은 시중 진담에 대한 것보다는 설득력이 있다. 나는 영감이란 결국 같은 사물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종종 약간씩 멍청해져도 괜찮은 일 아닌가? 어쨌든 평소와 다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니 말이다. 실제로 내 주변에는 창작을 할 때 술의 덕을 깨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랬던 적이 별로 없다. 뭔가 떠오르는 순간은 주로 맨정신일 때였다. 어쩌면 술에 취했을 때의 경험들이 쌓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감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랬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싸구려 커피, 달이 차오른다, 가사 같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성공을 견인했던 초기작들은 내가 성인이 된 후 가장 술을 적게 마신 시기인 군복무 기간에 만들었다. 그 후에도 나의 창작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주로 인간관계나 다른 음악들이었지 시기는 아니었다. 반면 술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일단 크든 작든 후회할 일이 자꾸 생긴다. 나는 취해도 심하게 헛들여지는 편은 아니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거나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술자리라는 것은 금방 끝나는 법이 없다. 내 경우 대여섯 시간은 우습게 지나가고 10시간씩 마시는 일도 왕왕 있다. 그 긴 시간이 의미 있는 대화로만 채워질 리 없다. 마시면 마실수록 너도 나도 점점 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나눈 대화는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숙취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는 더욱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진다. 그럴 때는 기분마저 어두워져 그 무엇에 대한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살이 찌는 것도 스트레스다. 술을 자주 마시면 살이 찐다. 살이 찐 상태로 공연을 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면 카메라에 찍힌 내 모습이 영 별로다. 그것을 보게 되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 하는 수 없이 빼야 한다. 살을 빼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빼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마신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왜 이러고 있나 싶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럼 대체 왜 술을 마시는 거야?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딱 하나다. 맛 있었으다. 사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대부분 술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다. 나는 술의 맛을 좋아하지만 취하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궤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만약 술과 정확히 같은 맛이 나지만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음료가 개발된다면 나는 그쪽을 선호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술 자체의 맛보다는 술과 뭔가가 잘 어울릴 때의 즐거움을 좋아한다. 이른바 페어링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술이 빠지면 아쉽다. 아니, 아쉽다는 말 정도로는 모자란다.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케첩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아쉽네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소주를 마실 수 없는 상황도 내게는 다르지 않다. 생선 초밥을 먹는데 생맥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청주로 넘어갈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먹는데 와인을 곁들일 수 없을 때의 마음도 아쉽다는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다. 어색하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마치 한쪽 소매가 없는 스웨터를 입게 되면 느낄 만한 기분이랄까. 술과 페어링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다. 나에게 맥주가 가장 맛있는 순간은 치킨을 먹을 때도 아니고 피자를 먹을 때도 아니다. 공연 직후다. 여름 록 페스티벌에서 땀을 뻘뻘 흘린 후 관객들과 호흡한 후 무대 뒤로 내려오자마자 마시는 머리가 찌릿할 정도로 차가운 맥주. 그 청량감은 뭐랄까. 탄산수가 흐르는 계곡물에 풍덩 빠지는 듯한 기분이다. 공연은 결국 그 순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조차 들 정도다.
간경 여러분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행지에 걸맞은 술을 마시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직 그곳에서만 마실 수 있는 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례로 나는 런던에 가면 일단 펍부터 들린다. 그리고 영국식 전통 에일을 주문한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단옥스러울 수 있는 맛이다. 미지근한 데다 탄산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그게 그렇게 구수하고 정겨울 수가 없다. 후줄근하고 어둠침침한 펌에서 투박하고 wak작한 영국 영어가 들려오는 가운데 홀로 앉아 홀짝이는 맹맹한 에일. 그걸 한 모금 마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아, 런던에 왔구나. 내가 오늘은 마시기 좋은 날씨군. 이렇게 말하면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한테 그렇지 않은 날씨가 있냐? 반박하기 어렵다. 하지만 날씨마다 어울리는 술은 다르다. 맑은 날이라면 가벼운 라거나 막걸리 혹은 스파클링 와인이 잘 어울린다. 비 오는 날에는 소주다. 눈 오는 날이라면 따끈한 때운 청주가 좋다. 살짝 흐린 날은 묵직한 에일이나 레드 와인을 찾게 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날씨와 술이라는 두 가지 요소만을 고려할 때 얘기고 어떤 음식을 곁들여 먹느냐에 따라 답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술 마시는 즐거움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다. 나는 혼자 마시는 것도 꽤 좋아한다. 사실 술 맛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과 마시느니 혼자 마시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옆에서 자꾸 말을 시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반면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영화를 보면서도 나와 비슷한 곳에서 감동을 느끼는 친구를 상상해보라. 좋은 술 친구랑 그와 다르지 않다. 말이 통하지 않고 술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최고 와인을 마셔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잘 맞고 술을 즐기는 취향도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라면 편의점 음식에 깃들이는 소주로도 훌륭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나는 술을 맛과 낭만으로 마시기 때문에 나의 음주는 거저 취하려고 품마시는 이들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 말한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맛과 낭만을 만끽하며 한두 잔만 딱 마시고 집에 가서 평온하게 잠드는 교양 있는 애주가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고나기를 많이 마실 수 있게 타고난 것이 패착이다. 내가 마시는 과정은 대략 이렇다. 맛을 만끽하며 마시기 시작한다. 쉽게 취하지 않으니 많이 마신다. 그러다 보면 취한다. 더 마시고 싶어진다. 더 취한다. 결국 그냥 취객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술과 똑같은 맛이 나지만 마셔도 취하지 않는 음료가 개발된다 해도 아마 나는 호기심에 몇 번 그것을 마셔보다가 결국 다시 술로 돌아갈 것 같다. 취하는 것은 단지 멍청해지는 것일 뿐이긴 해도 어쨌든 내가 좀 멍청해지는 그 순간이 즐거운 것도 사실이니까. 한마디로 내가 술이란 즐겁고도 해로운 취미다. 즐거움이 해로움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고 말이다. 누구에게든 평생 마실 수 있는 술의 총량은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도 있다. 대단히 신빙성 있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앞으로 마실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 소중한 취미를 잃기는 싫으니 당연히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뭐 그렇다 해도 영 나쁜 일만은 아닐 것 같다. 어쩌면 앞으로는 좀 더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운이 좋으면 맛과 낭만을 만끽하며 한두 잔만 딱 마시고 집에 들어가 평온하게 잠드는 교양 있는 애주가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건 좀 어려우려나? 냉장고의 즐거움. 나는 물건을 사는 일에 대체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물론 이것저것 계속 사고는 있지만 대부분 그저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이지 즐거움을 위해 뭔가를 모은다거나 하는 일은 잘 없다. 신제품이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는 일도 없다. 스마트폰에 새 모델 출시 소식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마침내 그 날짜가 정해지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당일이 되자마자 구입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전화기를 바꿀 때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잃어버렸거나 짝퉁이
잘 되지 않거나 비싼 차를 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비싼 차는 그냥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 일 자체가 거의 없다. 음악으로 돈을 벌게 된 후로도 한참 동안 차를 사지 않았다. 없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굴이 알려질 지하철이나 버스를 거진 만큼 자유롭게 탈 수는 없게 됐지만 대신 부담없이 택시를 탈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생겼다. 택시만큼 편한 것도 없다. 적어도 내가 주로 다니는 수도권 안에서는 거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주차할 곳을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사실 버스와 지하철도 마스크 하나 쓰고 타면 문제될 것도 없다. 차를 사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연애 때문이었다.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사정이 좀 달라졌던 것이다. 차를 살 수 없는 행편이라면 모를까. 사려면 살 수 있는데도 사지 않아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택시가 세상 편한 거야 내 입장이고 아무래도 아직 여성들에게는 택시를 타기가 꺼림칙한 순간들이 있지 않나.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연애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데이트를 해야 했고 그러자면 역시 차가 있어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를테면 겨울 속옷이나 전기밥솥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필요에 의해 차를 사게 된 것이다. 물론 산 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즐거움을 이것저것 누리게 되었지만 말이다. 혼자 차를 몰며 음악을 듣는다든지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를 사 마신다든지 옷도 마찬가지다. 특정 브랜드의 옷을 많이 사거나 신상품을 체크하는 일은 전혀 없다. 옷은 그저 적당히 입으면 그만이다. 물론 그 적당히도 꽤나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히의 기준을 말하자면 너무 초라해서도 안되고 너무 화려해서도 안된다. 한마디로 어떤 방향으로든 과도하게 특징적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저 나라는 사람이 보일 뿐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면 좋겠다. 와, 옷을 굉장히 잘 입었네요. 또 뭐야, 왜 옷을 저 따위로 입지도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내게도 나름의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셈이니 옷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특정한 옷을 꼭 사고 싶어지는 일이 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일단 옷을 사러 가는 일이 거의 없다. 생각해보니 올해 들어서는 순전히 옷을 사기 위해 외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나마 열심히 모았던 것이 있다면 음반이다. CD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모았다. 서태지와 아이들, 페니 등 당시 좋아했던 뮤지션들의 CD가 나오면 꼬박꼬박 샀다. 음악으로 돈을 벌게 된 후에는 CD를 사는 것이 더욱 즐거워졌다. 입문용이기는 해도 제대로 된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을 마련했고 음악으로 돈을 전혀 못 벌던 시절에 어둠의 경로로 구해 들었던 죄송합니다. 음반들을 하나하나 CD로 싸서 감상했다. 좋은 오디오 설비를 갖춘 한바에서 바이닐 레코더로 틀어주는 음악을 제대로 들어본 후로는 CD 모으기를 중단하고 바이닐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후로 몇 년간 바이닐을 모으는 데 꽤 열을 올렸다. 하지만 비틀스, 토킹 헤즈들 내 머릿속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음악들을 거의 다 모은 뒤로는 급격히 흥미가 떨어져 요즘은 거의 사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집에서 CD나 바이닐을 들을 방법이 없다. 원래 살던 마포에서 파주로 이사할 때 오디오 장비들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사실 팔아버릴 생각이었는데 불경기라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 소속사 대표의 신혼집에 맡겼다. 집에서 CD나 바이닐로 음악 듣기는 한동안 나의 좋은 취미였는데 갑자기 오디오 장비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나로서도 돌이켜보면 조금 의아할 때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있었다. 집에서 음악을 별로 안 듣게 된 것이다.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차를 산 후로는 드라이브를 하며 음악 듣기를 즐기게 되었는데 이사를 앞두고 그전일이 1-2년을 돌이켜보니 집에서보다 차를 몰며 음악을 듣는 일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차에서 듣는 만큼도 듣지 않는다면 이런 비싼 장비가 내게 무슨 필요겠는가. 이것이 오디오 장비를 처분할 때의 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아끼는 장비들이었으니 평소라면 그냥 가져왔을 법도 한데
당시에 나는 책 한 권의 영향을 받아 더욱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듯하다. 일본 작가 이나가키 에미코의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라는 산문이었다. 작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충격을 받아 일본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만큼을 쓰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쓸모없는 물건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대다수의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물건을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책을 읽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누구나 하나씩의 종교를 꼭 가져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불교를 택할 것이다. 대학 시절 들었던 수업 중 재미있었다고 기억하는 것은 딱 2개인데 그중 하나가 불교 철학이다. 쓸데없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좋다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10대 시절에는 나도 이것저것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르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런 사상에 왜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건 그 후로는 모든 인생에서 쓸데없는 뭔가를 버렸다는 유의 스토리를 접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물건을 사는데 관심이 적은 것도 비슷한 심리일 테다.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작품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빼기 위해 꽤나 노력해왔다. 그런 내게 이나가키 작가의 이야기는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책을 다 읽었을 때쯤에는, 그러니까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에는 잘 안 쓰는 물건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평소보다도 더 강해지게 된 것이다. 오디오 외에도 많은 물건을 처분했는데 옷은 절반 정도를 없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옷을 별로 사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옷이 많지 않다. 아마 나 정도 인지도의 연예인 중에서 나만큼 옷이 없는 사람도 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옷장을 들여다보니 한두 해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넘쳐났다. 값이 얼마인지 얼마나 새 것인지와는 무관하게 한동안 입지 않은 옷들은 모조리 내다 놓았다. 대부분 멀쩡한, 그리고 일부는 꽤나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도 많이 나눠 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앤 것은 양문형 냉장고였다. 없앴다기보다는 사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원래 살던 아파트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딸려 있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는 양문형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한 불박시간이 냉장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양문형 냉장고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나가키 작가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전제품을 하나씩 버리다가 나중에는 냉장고까지 버렸다. 그리고 에도시대 대략 17에서 19세기에는 냉장고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TV 사극에서 본 방식대로 음식을 보관했다. 절이거나 말리거나 했음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였다. 내 경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은 냉장고 하나로 버티는 정도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집 자체가 10년쯤 된 것이라 붙박이 냉장고 역시 요즘의 모델과는 여러모로 거리가 먼 구형이었고 크기도 원래 사용하던 양문형 냉장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름 냉장실과 냉동실이 구분되어 있고 너무 당연한가?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것도 식재료 또한 최소한으로만 사다 놓고 먹기로 결심한 터였기 때문에 작은 용량도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양문형 냉장고를 포기했다. 2달 살아보니 역시나 간이 냉장고만으로도 괜찮았다. 설정 온도에 비해 조금 덜 차갑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대세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다. 여름에는 내부 천장에 물방울이 맺혔고 냉장실 맨 윗칸에 채소를 두었더니 살얼음이 끼는 일도 있었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왠지는 모르나 냉동실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그 안에 있는 서랍을 여닫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넣어 놓으면 얼긴 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냉동실을 사용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한참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냉동실 문이 열려있는 것이었다. 닫아도 금방 다시 열렸다. 그 후로 다시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커다란 테이프를 붙여 불을 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잘 안 쓰던 냉동실은 아예 안 쓰게 되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새 양문행 냉장고를 주문했다. 역시 나는 이나가키 에미코 작가처럼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좌절을 하는 일은 사실 없고 요즘은 그저 행복할 따름이다. 냉장고가 이토록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나는 처음 알았다. 집에 늘 제대로 된 냉장고가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내 냉장고는 양문형 중에서는 대단한 모델은 아니다. 가격도 가장 싼 편에 속한다. 요즘은 포도어 방식도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내 것은 말 그대로 양문형 투도어다. 오른쪽은 냉장실, 왼쪽은 냉동실 그뿐이다. 언색의 민문이 일단 외관상 거슬리는 점이 전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냉장이 아주 잘 된다. 널무리가 띵할 정도로 차가운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무엇을 어디에다 놓든 살얼음이 낀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모든 칸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냉동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에서 막 사온 맥주를 바로 마시고 싶지만 충분히 차갑지 않을 때도 걱정 없다. 냉동실에 잠시 넣어두면 그만이다.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낮은 온도가 된다. 그뿐인가 잔도 같이 넣어둘 수 있다. 하얗게 서리가 낀 잔에 적당한 거품이 일게 따른 캔맥주 한 잔이면 특급 호텔바에서 마시는 생맥주도 부럽지 않다. 당연하지만 음식을 얼릴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행복이다. 냉장고를 새로 사고 나서 이 집에서는 처음으로 식빵을 샀다. 혼자 사는 입장에서 식빵 한 봉지를 다 먹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빵을 매우 좋아해서 하루 3끼를 내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지만 내 경우에는 많이 먹어봐야 2, 3일에 한쪽이다. 그마저도 모든 식사를 집에서 할 때 얘기고 하루 이틀 밖에서 나가고 하다 보면 금세 빵에 곰팡이가 핀다. 그러나 믿음직한 냉동실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지금 내 냉동실 안에는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전에 산 식빵이 3분의 1쯤 남아있다. 3, 4일 전에도 한쪽을 꺼내 토스트에 구워 먹었는데 사오자마자 먹었던 맛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아마 다음 달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방금은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돌얼음을 배달받아 냉동실에 넣었다.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를 읽기 시작했는데 방금 받은 얼음을 하나 꺼내 잔에 담고 거기에 위스키를 쪼르르 부어 책을 읽으며 마실 생각을 하니 매우 설렌다. 하루키의 소설에는 위스키를 마시는 장면이 많아서 작중 인물처럼 위스키 온드록스를 한 잔 놓고 읽으면 신나는 기분이 된다. 물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그 밖에 무엇에 대해서든 욕심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에 대한 욕심마저 딱 버리고 죽으면 정말로 멋진 삶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런데 고작 이라고 하기에는 요즘 너무 고마워서 미안하지만 냉장고 정도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나는 아직 한참 멀었다. 하지만 그건 또 어찌 보면 만수무강할 명분이 있다는 뜻도 되니 나쁠 것 없다. 버릴 욕심이 많이 남았으니 오랫동안 보람있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억지 이르나 한편으로는 또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있다. 어떤 물건에 큰 애착을 가지는 이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다. 집착을 부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실 무언가를 많이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아무튼 행복한 일 아닌가. 내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너무 적어서 좀 심심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나 자신의 어딘가가 조금 고장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다. 하지만 냉동실 안에 식빵을 보며 뿌듯해하는 걸 보면 확실히 고장은 아니다. 슬슬 배가 고파진다. 냉동 물만두에 맥주나 한잔 해야겠다.